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정태현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차재은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보이시는 이 두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평화로운 강변에서요, 금빛 조명 넘실대는 이곳은 바다, 해변 음악회입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세월을 낚는 강태공일 수도 있는데요. 이 공연에 이어서 한가롭게 전해지는 그 그림을 보면은요, 가을에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럽도 아닌 바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이곳은 평화로운 낚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이요. 도대체 어쩌자는 속셈일까요? 일단 뭐 본인들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어떤 동료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저런 이제 보통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양 시내에 흐르는 이제 강입니다. 네. 보통 주로 저기서도 많이 이제 그 평소에도 많이 낚시를 하고 하는데 뭐 그런 낚시대를 연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원산은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영이와 함께 사실 그때 저 김일성이 대형 음악회를 한 곳이죠. 제일교포를 인정하지 않아서 사실 평양을 벗어나서 본인이 저기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원산을 굉장히 집중적인 국제도시로 이제 양성을 합니다. 거기에 뭐 놀이공원도 만들고 뭐 수영장도 만들고 또 비행장도 만들고 해서 특히 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원산에서 저렇게 이제 큰 공연을 하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저렇게 할 만하죠. 이제는 수소폭탄도 만들었고 ICBM의 보건관에서 만들어서 이제는 본인들 말에 의하면은 핵 강국이고 미국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강국이 됐으니 이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선제 타격하면 중국은 북한 편을 들겠다고 나서고 남한은 뭐 대화하자 그러고, 그래 북한이 공격받을 일도 없고 저렇게 핵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렇게 유유자적 할 수 있는 거죠. 네, 북한은 미사일 도발 속에 가을철 수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강태공들의 어망을 던져서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낚는 듯 낚시대를 보란 듯이 보여줬는데요. 낯가리들을 더욱 쌓아 올려야 올해 눈부신 성과 핵실험 미사일 빛을 뿌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쌀독을 채워서 제재 통구멍 내자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은 우리 국민들 안전하셔야 합니다라면서 바다로 가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서해 갯벌 보존 그리고 태안까지 가셔서요, 국민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말이죠, 오늘 북한의 미사일이 있었고요. 어제는 우리가 정보 공유를 했다고는 하지만 대북 지원을 하자는 게 있었거든요. 국민들은 좀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될지 우리의 대북 정책의 갈 길을 물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 이 상황에서의 운전자론 자체가 그만큼 힘든 체질을 아마 한번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에피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 제재를 국제적 공조 하에서 강하게 그 프레싱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이 제재 일변도로만 가서 이 상황, 한반도 상황이 군사적 긴장, 나아가서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엄혹한 현실을 아마 나름대로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 군사적인 대결이나 제재를 강한다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의 물꼬는 터놓음으로써 향후 북한이 나중에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대화의 국면으로 돌았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포석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오늘 뭐 지금 이 통일부 대변인이 이야기한 중에서는 저는 조금 부적절한 어법도 있었다고 봅니다. 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자체가 상당히 그 강화됨으로써 이 북한이 타격받기 때문에 뭐 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은 설사 속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나 호의는 그 별개라도 조금 이 정무적인 그런 그 판단 차원에서 그 메시지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대화도 해야 하고 제재도 해야 하는데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통일부로부터 90억 대북 지원을 핵실험 이후로 듣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을 오늘 보란 듯이
북한 쪽으로 날려보겠다고 했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3,700을 나른 데 반해서 우리 쪽은 250km도 채 날지 못하고 한 발은 또 실패를 했더라고요. 현무미사일 이번에는 이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고 네. 같이 거의 동시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현무를 발사하고 실거리 사격을 했는데 지금 네네.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IRBM이라는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기본 한계죠. 지금 뭐 미사일 사거리도 늘리고 어떤 그 탄두의 중량도 늘린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역시 중요한 거는 어제 그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800만 달러 지원을. 근데 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인도적 교류를 위해서 뭐 어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네. 유니세프나 유엔 기구가 계속 해왔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거절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새벽에 이렇게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3,700km를 네. 발사했는데 어쨌든 국민들 여론으로 볼 때는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지원할 수 있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건 긴 호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무 미사일도 발사하고 제재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난 정권 때는 오히려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같았어도 무력 시위를 잘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미사일 발사할 때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양동 작전 쓰는 거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럴 때 너무 외골로 몰리면 안 된다. 지금 상황 자체가 사드도 좀 배치하고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외통수로 몰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네. 의미에서 800만 달러 지원은 유엔이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북미 대화 국면을 의식해서라도 일단 그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자보건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다만 유엔의 지원은 핵실험하기 직전에 있었지 좀 핵실험 물러고 이후에는 있습니다. 지원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은 제정신이냐라는 취지까지 아주 격한 말까지 동원하고 여야의 있거든요.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네. 북한의 그 우리 동포들이 굶주리는 건 사실이고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이 그때인지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엔 결의에 안이 나온 지 불과 3일 뒤에 그걸 이제 지원하겠다 했고 지원하겠다 한 이유가 유엔 그 결의 안에서 그건 안 맞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북한이 저렇게 또 미사일을 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겠다. 그 진심은 뭐 좋지만 과연 그렇게 남북 대화라는 것이 개인 간의 관계나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주겠다 갖고 해결될 문제인가? 그 점에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전략적인 수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대화의 차원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물적, 인도적 지원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는 게 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대화를 제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북한의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은 네. 누구 때문에 비롯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 핵과 미사일 개발한다고 모든 인적, 재정적 자원들을 거기에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 빚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압력밥솥에 넣어서 이제 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밥이 다 돼가는데 사실은 그 김을 빼버리는 역할을 저는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멕시코와 칠레가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제재에 다른 나라도 사실은 동조를 하고 있고 네. 힘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800만 달러라는 대북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과 대북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당사국인 한국이 저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럼 국제사회가 과연 대북 압박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일본 관방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미 국무부가 이 질문이 나오자 그건 한국 정부에다 물어봐라라고 굉장히 네. 시니컬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굳이 이 국면에 한다는 것은 지금 14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과연 그때의 어떤 대화에 기점하기 위한 그런 집착. 저는 그런 면을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움하는 것도 거부를 하고 있고 국제사회 도움하는 거 거부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자꾸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국제사회가 힘을 똘똘 뭉쳐서 압박을 가해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한국 정부가 김을 빼버리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한쪽 제재, 우려도 네.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는 저는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 대북 인도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로 앞으로 지금 북한이 오늘 계속적인 지금 그 핵 도발, 아니, 그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북한식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핵무력의 완성 단계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아마 자신들이 목표한 핵 그 개발의 완성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국면 전환이 오겠죠. 그런 국면 전환이라는 것이 아마 북한이 노리고 있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한 북미 평화협정 이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행이 될 것이 만약에 그렇게 명약관화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좀 이 선제적 차원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스스로가 앞서 우리 최장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대화를 제의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 손을 내민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소극적으로나마 응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대화 국면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장기적인 포석점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께서 뭐 대화를 주장하시면 맞는 말이지만 너무 우리가 혼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한반도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잇따라서 외신 그리고 오늘 NSC에서 대화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전술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제작진이 한번 모아보긴 했는데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화도 중요하고 제재도 중요한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이 북한이 불과 17일 만에 1000km 사거리를 더 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물 같은 제재, 사흘 만에 또 도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는 대통령이 좀 잘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 핵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위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의 북한 핵은요. 단순한 자위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몇 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20년 되면 134발을 갖게 된다 하거든요. 자, 이거는 분명히 공격용입니다. 즉, 그 피해는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민을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핵 가진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에서 과연 핵이 없는 나라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뭔가 실질적인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국민들 안심만 하고 그러고 또 이 북한 핵에 대해서 이거는 뭐 뻥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인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이현종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 국면에서 뭐 지원을 한다든지 대화 얘기는 뭐 대통령 스스로도 꺼내지 않는데 결국은 북한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서 그 무기 체제를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건 차 교수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쨌든 이렇게 제재나 어떤 압박 속으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단지 지금 북한의 도발이 워낙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지지율의 하락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는 인사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긴 호흡으로 중심을 잡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번의 일본 상공을 날아가긴 했습니다만 그 미사일을 격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늘 많은 분들이 전후 세대 국민들에게 위안을 줬던 역도산, 기밀을 떠올리게 하는 기밀 선수 말이죠. 이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북한에서도 역도산은 상당한 영웅이었었습니다. 이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해서 악마로 불리우는 미국의 에스트로이가 세계 프로레슬링 중량급 최고 권위자의 자리를 노리고 도전에 나섰습니다. 사자 무릎 관절 꺾기에 걸려들면 강가에 실려나간다는 에스트로이의 특기에 역도산이 걸려들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손 고통을 참아내는 역도산의 모습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그러나 불굴의 인간 역도산은 불사신 마냥 일어나 마지막 생전에 드센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여 역도사는 세계 최강자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세계 연맹전에서 선수권을 연속 5번, 국제 강자 대항전에서도 선수권을 19번이나 쟁취하는 무적의 강자로 이름 떨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역도사는 그리고 그의 제자인 김일은 어려운 시절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웃게 했던 영웅들 아니었겠습니까? 역시 역도 선수가 아닌 프로레슬러 출신 이노키 선수, 지금은 의원이죠. 왜 역도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도산에 이제 이노키 선수, 이노키 의원이 이제 어떤 수제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역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출신이고 옛날에 씨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네. 일본으로 넘어와서 이제 프로레슬링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전후 일본이 굉장히 좀 침체해 있었고 국민들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 네. 정말 외국 선수들은 이 가라데 촉이라고 그러죠. 네. 이 손목으로 이렇게 탁 치는데 아까 보셨지만 네. 그걸로 해서 다 제압을 하면서 정말 일본의 영웅으로 이제 됩니다. 아, 그 역도산의 장기인가요? 그렇죠. 그게 장기죠. 목을 잡나요? 가라데 촉이라고 해서 이제 손등으로 이제 이렇게 치는 건데. 아. 근데 이제 해외 순회 그 대회를 하다가 브라질에서 당시에 브라질에 이민가 있던 바로 안토니오 이노키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이노키를 바로 프로레슬링 선수로서 이제 발탁하게 되면서 이노키가 일본의 영웅으로 이제 되게 되죠. 당시에 이 역도산의 수제자들이 바로 김일 선수, 그다음에 네. 이제 이 자이언트 바바, 그다음에 안토니오 이노키인데 이노키는 아, 그 박치기 김일 선수. 그렇죠. 네. 김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역도산의 제자였는데 너는 이제 이 머리 이제 박치기 이걸로 이제 장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네. 이노키가 이제 지금 이번에 미사일 발사 전에 사실은 이제 북한에 가서 김정은도 만나고 하여튼 친북 인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북한과 일본을 이어주는 이제 하나의 지금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아. 것으로 좀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네. 북한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역도산이 주로 이제 미국의 저런 선수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아마 좀 반미의 상징으로 아마 정치적으로 그렇군요. 이용을 한 것 같고요. 뭐 역도산이 네. 뭐 공산주의였다든지 뭐 북한에 소속돼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네.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역도산 하면 생각나는 게 네. 일본에서 정말 엄청나게 어떤 압박에 시달리고 그랬던 인사예요. 네. 나중에 결국 일본 그 사무라이나 그런 집단에 의해서 사실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어쨌든 거기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는 여러 가지 정말 저기 사연이 많은 사람인데 네. 그야말로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일 레슬러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김일 네. 선수는 60년대, 70년대 네. 초까지 국민들의 영웅이었어요. 그 박치기로 정말 발을 들어올려서 이렇게 박치기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이 김일에 줬던 이름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 사나이 오오키 긴타로 이것도 역도산이 사사했나 보죠. 역도산의 제자니까 아마 네.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김일 선수가 결국 나중에 끝에도 이렇게 그렇게 요즘 뭐 연예인들은 그래도 상당히 부기도 있고 이런 편인데 그러지 않았었어요. 김일 선수도. 그러면서 네. 60년대 어떤 김일 선수는 지금 이 부분 갖고 맥락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에게 정말 하나의 희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레슬러로서. 네. 저렇게 이노키 선수였지만 이제 의원으로 북한을 방문하는데 방북할 때마다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했던 모양입니다. 이노키 입장에서는 역도산을 일본, 지금 한참 북핵 위기에 몰려 있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좀 메시지를 날리고 싶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자기 스승의 고국인 그 북한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격한 상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그 공격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지금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노키 의원도 가서 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정치이니까 그런 메시지도 전달하겠죠. 또 아울러서 또 북한이 지금 서방 사회와 또 대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 통로를 자신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1999년도에 통일부 출입기자 할 때 그 베이징에서 마침 제 옆자리에서 안토니오 이노키가 식사하는 걸 한번 그러셨군요. 보고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까 왜 왔냐 물어보니까 그 길 간다더라고요. 북한을 네.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뭐 깊이 있게 왜 북한을 갈까 잘 몰랐는데 저 알리하고도 싸우는 예, 이노키인데요. 알리죠. 저게 1976년도 상황입니다. 네. 아주 뭐 저 때는 그냥 저렇게 하면 오듯이 이노키는 누워서 발로 차고 저 알리는 그냥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일종 세기의 좀 뭐 사기극이다 이런 정도로. 저것도 레슬링 기법입니까? 아니요, 그때는 이제 그때 이종격투기라는 네. 그 경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싸우도록 네. 그렇게 룰을 정했죠. 룰을 정하다 보니까 이노키는 접근을 하지 않고 누워서 네. 일단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고요. 네. 지금 알리는 이노키가 일어나면 이제 건투로 거리 안에 들어오면 앉아 뭐 이렇게 이 카운터볼로 같은 걸 쳐서
아마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을 많이 내는 굉장히 비겁한 저기 비겁하다 이거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저 굉장히 그 국민들이 열심히 봤어요. 저도 네, 기억이 북핵 문제 생생한데. 얘기하다가 지금 격파까지 갈 일은 아닙니다만. 물론 하나만 저기 이게 밑에서 저런 이유가 한 번 맞으면 그냥 죽는 거니까 어쨌든 피하는 거예요. 계속 밑에서 발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일 선수 같았어 아마 저러지 않았을 걸로 보고 역도산도 마찬가지다. 저 이노키의 저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뭐 저 북한이 역도산의 조국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도 북한이죠. 그 외종 시대에 그 고향이 그쪽이시라는 것뿐이지 우리 한국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노키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걸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과 일본이 한참 험악할 때 저렇게 대화의 물꼬를 틔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좀 만류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끼가 아마 데니스 로드먼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이노키가 의원이 이제 스포츠 평화당이라고 해서 자기가 창당한 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참의원, 즉 우리나라로 하자면 상원의원 이제 격인데 지금까지 한 30차례 넘게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 아마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역도산이 자기의 이제 스승인데 죽으면서 북한을 앞으로 좀 잘 봐줘라 이런 어떤 유언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로드먼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가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도 같은 경우는 이노키가 오자마자 바로 미사일을 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노키 개인의 어떤 좀 사업적 이유 뭐 이런 것도 등등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역도산의 증손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이미 유도 소년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본으로 데려갈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지금 북한에서는 이노키 의원이 초청을 해서 일본 정부가 이 입국을 승인을 하면 그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아마 이노키 의원에게 밝혔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키 의원이 저 카드를 들고 지금 일본 정부에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일본은 지금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에 따라서 사실은 북한 국적의 인사들의 지금 방위를 입국을 철저하게 지금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칙 자체를 아마 고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노키 역도산 오랜만에 금요일 날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